기술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배터리도 훌륭하고 모터도 막 조용하게 잘 돌아가요. 네, 기체 자체는 완벽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시동을 탁 켜고 이륙을 하려니까 정부가 갑자기 막아서는 겁니다. 이게 기술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정부의 그 서랍장 안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카테고리의 규정집이나 뭐 안전검사 딱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번호판을 달아주고 싶어도 사실 이게 헬리콥터인지 비행기인지 정부조차 모르는 그런 약간 난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답답했던 교착 상태가 드디어 완전히 박살난 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그 FAI가 에어택시에 대한 최종 인증 규정을 마침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와, 드디어 항공산업의 그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에어택시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행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도 그 안전을 채점해줄 시험지가 없어서 그냥 발만 둥둥 구르고 있었거든요. 아, 시험지가 없었다 이 표현 딱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히 규제 하나가 틱 추가된 게 아니라요. 수십조 원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이제 합법화하겠다. 이런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FAI가 도대체 어떤 게임의 룰을 확정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이 상용화 레이스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진짜 장벽은 무엇인지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6년 3월 27일 그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 FAI 최종 규정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기업들이 에어택시 테스트 비행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번 최종 규정은 기존의 임시 허가들이랑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받았던 건요. 주원 같은 일종의 임시 예외 조항이었어요. 임시 외외 조항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에는 아직 없지만 일단 조심해서 테스트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수준의 허가였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임시 규정은 정부가 언제든지 말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건을 막 덧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하겠네요. 언제 기준이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다가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종 규정을 통해서 파워드리프트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가망 기준이 드디어 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잠깐만요. 파워드리프트요? 직역하면 동력으로 양력을 얻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 헬리콥터나 일반 여객기랑은 아예 족보가 다른 카테고리 하나를 정부가 새로 파줬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에어택시, 좀 더 정확히는 이비톨이라고 부르는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들은요. 물리적으로 비행할 때 굉장히 모순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모순적이요? 어떻게 날개를 내요? 이륙을 할 때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위를 향해서 막 회전하면서 수직으로 떠오르죠. 네네, 그건 상상에 가요. 드론처럼. 그렇죠. 그런데 일정 높이의 공중에 딱 올라가면 이 프로펠러의 방향이 앞으로 90도 꺾이면서 마치 일반 여객기처럼 날개의 양력을 이용해서 전진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 헬기가 비행기로 변신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정부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전원 구간, 그러니까 헬기에서 비행기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헬리콥터의 비행 역학이랑 비행기의 비행 역학이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막 뒤섞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이동하고요. 동력이 분배되는 방식이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 전원 과정에서 컴퓨터가 꼬이거나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기체는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와, 아찔하네요. 그래서 FAI가 그동안 허가를 안 내주고 버텼던 거군요. 네, 그래서 FAI는 이번에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전원 과정에서 절대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아주 까다로운 하드웨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들어갔나요? 예를 들면 비행 중에 배터리 팩 하나에 불이 붙거나 고장이 났을 때 무조건 나머지 시스템만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다중 예비 시스템을 강제했고요. 아, 백업에 백업을 만들어라.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체 시스템에 오류가 났을 때 조종사가 물리적으로 즉각 개입해서 기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이중 비행 제어 장치 장착도 의무화했습니다. 오, 잠깐만요. 저는 에어택시 하면 막 컴퓨터가 알아서 다 목적지까지 날아다니는 100% 자율주행 드론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조종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니까
생각보다 꽤나 아날로그적인 규제로 들리네요. 사실 대중들은 자율주행을 기대하지만 항공안전 규제는 돌발 상황에서의 인간 개입을 아직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조종사가 직접 그 이중 제어 장치로 기체를 통제해야 한다면 결국 그 조종석에 도대체 누가 앉느냐? 이것도 엄청난 쟁점이었을 텐데요. 자료를 쭉 보니까 조종사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도 이번에 확정이 딱 됐더라고요. 네, 제조업체들이 가장 긴장하고 지켜봤던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긴장한 거죠? 기체를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도요. 그걸 몰 수 있는 면허증을 따는 과정이 막 수천 시간 비행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면 당장 조종사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 자체가 망가지니까요. 아, 차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FAI의 결론은 뭐였나요? FAI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비행기나 헬리콥터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약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의 파워드리프트 전용 추가 비행 훈련만 받으면 이 새로운 기체를 몰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잠깐만요. 40시간에서 60시간이요? 아까 막 헬기랑 비행기 역학이 섞이는 완전히 새로운 비행 역학을 가진 기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종 조종사라면 길어야 몇 주 정도의 추가 훈련만으로 조종관을 잡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건가요? 이거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너무 확 낮아진 것 아닌가요? 밖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항공업계의 그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하면요. 이는 규제 당국이 산업의 초기 팽창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타협을 해준 겁니다. 아,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네, 만약에 처음부터 파워드리프트 전용으로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새로 요구했다면요. 2027년 상용화는커녕 2030년이 돼도 조종사가 부족해서 비행기를 아예 못 띄웠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FAI는 40에서 60시간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주면서 동시에 각 기업들에게 2027년 9월까지 딱 18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18개월이요? 네, 이 기간 내에 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기체의 최종 형식 증명, 즉 타입 서티피케이트를 완료하라는 아주 명확한 데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자, 이제 이 교본대로 차를 만들고 이 교본대로 운전면허를 따. 시간은 내년 9월까지다. 이렇게 공표를 딱 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제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럼 공식 규정집이 나왔으니까 조비의 창업자이자 CEO인 조벤 비보트가 이번 발표를 두고 이건 미국 항공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앞으로 12개월 내에 전체 형식 증명을 완료하고 2027년 말에 상업 비행을 공식 출시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FAI가 준 데드라인이 18개월인데 그걸 6개월이나 앞당기겠다는 거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자신감, 조비의 2027년 성공을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기체를 남들보다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것 이상의 무기가 있나요? 첫 번째 팩트는요.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증 데이터의 양과 질입니다. FAA랑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인증 과정을 미리미리 밟아왔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미 국방부, 그러니까 DO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군사기지 안에서 비행 테스트를 빡세게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군사기지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강점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도심 상공에서는요. 에어택시를 띄우려고 하면 소음 민원 들어오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안전 문제로 허가받기 엄청 힘들죠. 아, 민원 때문에 비행 자체를 제대로 못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군사 제한구역 안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극한의 비행 테스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잖아요. 조비는 거기서 방대한 양의 실증 데이터를 축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피 같은 데이터가 지금 FAA 심사관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와, 확실히 이거는 강력한 무기네요. 남들은 시험 범위가 뭔지도 모를 때 조비는 이미 출제자랑 같이 모의고사를 수백 번 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조비의 가장 큰 기술적 해자 중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점은 뭔가요? 소프트웨어랑 인프라 파트너십 이야기가 막 나오던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위화감을 느꼈거든요. 어떤 위화감이셨죠? 아니, 에어택시 제조사가 비행기만 잘 만들면 되지 왜 뜬금없이 우버 앱이랑 연동을 하고 델타항공이랑 도심 인프라를 기획합니까? 그냥 기체 잘 만들어서 델타항공 같은 곳에 비싸게 팔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조비의 전략은 방금 말씀하신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단순 제조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들은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 그걸 스스로 운행하며 승객을 직접 태우는 일종의 거대한 서비스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제조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 네,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팩트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조비는 이미 FAI로부터 파트 135, 즉 상업용 항공 운항 증명을 확보했습니다. 파트 135요? 아,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걸 조금 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제조해도 좋다는 면허랑요. 그 비행기에 돈을 내고 타는 승객을 태워도 좋다는 항공사 면허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아, 차를 만드는 거랑 택시 회사를 차리는 건 다른 문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조비는 후자인 항공사 면허, 즉 택시 회사 면허를 이미 따놓은 겁니다. 와, 벌써요? 네.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최종 안전 인증만 탁 통과를 하면 델타항공 같은 기존 항공사한테 기체를 굳이 넘기지 않고도 조비가 직접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관리를 쥐고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 그럼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스마트폰에서 우버 앱을 탁 켜서 조비 에어택시를 부르고 델타항공을 타고 뉴욕 JFK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조비 에어택시로 환승해서 맨해튼 한복판으로 날아가는 이 생태계 전체를 조비가 직접 쥐락펴락하겠다는 야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무서운 야심이죠. 듣고 보니까 그림은 정말 완벽하네요. 기체는 국방부에서 다 검증했고 운영할 항공사 면허증도 땄고 고객을 모을 우버 앱도 다 준비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진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FAI의 이번 파워드리프트 최종 규정 발표가 그저 공무원들의 지루한 문서 작업 하나가 끝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방증이죠. 이 발표는 에어택시라는 그냥 아이디어를 현실의 링 위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합법적 비즈니스로 치환해낸 거대한 트리거였습니다. 합법적 비즈니스로의 전환. 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던 그 불확실성을 탁 제거해 줌으로써 수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을 확신을 주었고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즉각적인 자본 이동을 일으키는 아주 매력적인 변동성의 무대를 열어준 거죠. 아, 양쪽 모두를 자극했다. 그렇습니다. 투자 성향이 롱이든 숏이든 간에 월스트리트의 모든 자본이 이 산업을 드디어 시장의 진짜 플레이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인 셈입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FAI의 최종 규정 발표로 인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 속 만약의 영역에서 현실 세계의 언제가 될 것인가의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훅 넘어왔습니다. 네, 파워드리프트나는 완전히 새로운 족보가 생겼으니까요. 맞아요. 조비와 아처 같은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줘서 비행기를 못 띄우고 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27년 9월이라는 명확한 결승선과 딱 18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들은 기체의 결함 없는 안전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조종사를 빨리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꽉 막힌 도심 행정을 뚫어내서 버티포트를 지어 올려야 하는 아주 숨막히는 현실의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던 낭만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오늘 비행기의 기술, 정부의 규제, 그리고 주식시장의 반응에만 계속 집중을 했죠. 하지만 만약 2027년 혹은 그 직후에 조비나 에어택시가 기술적, 행정적 장벽을 정말 모두 뚫어내고 뉴욕, 마이애미, 서울 같은 대도시의 하늘을 까맣게 덮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던 지옥 같은 출퇴근길이 하늘길을 통해서 단 10분으로 압축된다고 말이죠.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무의미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도시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이 강남이라고 해서 꼭 강남 근처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와,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하철역과 도로망을 중심으로 빽빽하고 비싸게 짜여있던 우리의 그 부동산 가치 지도는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정부의 서랍에 새로운 규정집 하나가 딱 꽂혔을 뿐인데 어쩌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상의 모든 규칙과 경제의 지도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결국 땅의 규칙이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쏘아올린 이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도시의 지형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 흥미로운 상상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